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우리가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윤석열 정부도 취임을 했으니까, 출범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김민하 평론가께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37%였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직전주 여론조사와 비교해서는 긍정평가가 11%포인트 늘었기 때문에 이것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긍정평가 이유를 꼽은 걸 보면은 공약 실천, 집무실 이전, 결단력 등이 꼽혀 있습니다. 근데 부정평가 이유도 또 집무실 이전 이런 게 있고요. 인사, 공약 실천 미흡, 독단적 이렇게 꼽혀 있어가지고 네. 평가가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국정 운영 기대치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기대가 얼마나 되냐 기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0%, 잘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이제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죠. 근데 역대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 운영 기대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은 85%, 이명박 대통령 79%,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로 79%, 문재인 대통령 87%였었기 때문에 이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은 이 수치 자체는 이제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역대 당선인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취임식이 가까워졌고 이 조사가 이제 취임식이 있었던 날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3일간 이제 실시가 화수목 실시가 된 조사거든요. 네. 그럼 이 시점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를 보면은 취임식이 있었고 또 추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분히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보면은 뭔가 특별한 이슈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그 이야기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이죠. MZ세대나 네. 여성이나 중도층의 기대감은 다른 응답자 층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취임식 있었던 첫날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 행사도 좀 그렇죠. 있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긍정평가 이후로 공약 실천 다음에 집무실 이전, 그리고 부정평가 이후로도 집무실 이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임 직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진영 간 결집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이 뭐랄까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무실 이전이 긍정평가 이후에도 있고 부정평가 이후에도 이제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집무실 이전이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던 이제 이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 응답을 할 때 이 집무실 이전은 잘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 긍정평가의 응답이 지지층의 결집의 어떤 그런 반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공약 실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이런 사안은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공약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지킬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응답에 대해서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은 지지층의 이제 응답이 그만큼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사 문제하고 집무실 이전 문제하고 이 공약 파기 문제 이런 것들이 위기감을 좀 불러오면서 일종의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호가 사실은 좀 겹쳤던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저도 앞서 언급을 했지만 청와대 개방 행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도 있었고 취임식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병사 월급 200만 200만 원 지금. 올려주겠다. 네. 이거 공약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인수위 쪽에서 밝히고 난 다음에 네. 불가능은 건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 네, 젊은층 특히 남성들의 네. 실망감이 커지고 있어서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기도 했었고 네. 또 추경은 또 원래 당초 약속에 가깝게 지금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당정협의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네. 이런 혼재된 신호들이 어떻게 작동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여론조사 분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보다 예상보다 더 파격적으로 잘하는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관련돼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 지지율을 분석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념보다는 이념에서 실용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이념 따지고 보수 가치를 준용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제가 제시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소의 야대 국면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사에서 뭐 반지성주의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더라도 그래도 겉으로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통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의회 법이나 이런 법안 통과,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 정부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조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자주 만나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통합과 협치의 에너지를 좀 더 샘솟게 했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민하 평론가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이제 무력 시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 NSC가 아니라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연 것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백신 지원 가능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려가 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에 내놨던 어떤 대북 정책의 비전이라든가 로드맵 이런 걸 보면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비핵 개방 3천을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러한 맥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효적인 어떤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어떤 취지의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권도 이게 꼭 무슨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정권도 마지막까지 이제 남북 관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틀을 그래서 갖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문제를 못 풀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핵실험이 목전에 와 있는 것이고 이 남북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풀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신호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북 정책까지 강경책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이 지금 뭐 마침 이제 등장한 변수가 결국 북한의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방역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신도 공유를 한다든지 치료제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돌파구를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이런 이제 관계 개선으로 이 연결할 수 있으면 사실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은 저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전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이 부분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 자유가 왜 35번이나 이야기를 했을까? 통합과 공정은 많지 않았는데 그 자유는 저는 헌법 정신으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 정신 세 가지다. 하나는 보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안보 관계거든요.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군사와 비군사, 즉 인도적 지원과 비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분을 오히려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미 동맹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지금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분명하겠다. 왜? 인도적 지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비핵화 핵실험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단호하게 강경하게 돌아설 거야. 저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남북 관계가 이번 인도적 지원으로 잘 풀린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한 단계 이렇게 더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정당 지지도였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인용했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5%,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로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이 무렵에 민주당에서 일단 성비위 사건이 또 다시 또 발생하지 않았어요. 박한주 의원을 제명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민주당 지지율,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또 올라가는 거지만 이게 아무래도 여당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글자죠. 실망.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잘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또 차유람 당구 선수를 영입하고 이런 게 어떤 목적과 효과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의 표심을 조금 더 끌어당기겠다는 그렇게 의미와 또 선거공학적 전략으로도 풀이되는데 뭐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겠죠. 선거라는 것은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다분히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연동되는 현상이 있을 테고요. 더불어민주당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모 한국 쓰리엠의 이 후폭풍 타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인사청문회 때 뭐 이른바 이제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는 법사위에는 뭐 다분히 경쟁력이 있는 율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한동훈 후보자에게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질문을 퍼부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대와 능력과 도덕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부분이 큽니다. 성비위. 이건 왜냐하면 다른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적인 이 수준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청문회를 보고서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비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지층도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네. 김은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아마도 이제 그 지지층의 지지율이 같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선 직후에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선 비록 졌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이제 민주당과 좀 다른 색깔의 어떤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색깔이라는 거는 뭐 정책이나 노선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선에서 진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좀 보완하고 새로 거듭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된다. 이런 맥락이 좀 강화됐으면은 그나마 이제 지지율 유실이 좀 상당 부분은 이제 좀 방어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추진한 게 이제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중도층 지지율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도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지지층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는데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좀 싸우기를 원하는 지지층에 볼 때는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뭔가 통합과 협치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는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게 아니라 막 밀어붙이고 뭔가 우기고 뭐 이런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다 빠지는 국면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지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되리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중도층에 대한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앞으로는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기 지지층도 지금 못 지키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의 박안주 의원 제명 조치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박안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또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또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놓고 있어요. 이번 사안이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두 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할 때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크게 하지 않는데 네. 근데 이런 도덕적 비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더 좀 높은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는 바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도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당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막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마저도 공격하고 또 공격받는 민주당의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만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교 잣대를 보수정당에 놓는다면 이게 가장 큰 실망의 저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볼 때 네. 정말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좀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도 모범 정당이고 그래도 국민들의 또 본보기가 되는 정당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 필요합니다. 깊게 반성을 그냥 우리 졌지만 잘 싸워서가 아니라 왜 졌을까? 0.73% 왜 우리가 더 못 이겼을까? 그리고 넓은 책임이라는 것은 이걸 몇몇 사람들한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전체 당원,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 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개혁과 쇄신입니다. 개혁과 쇄신의 기치를 들 때 이 모습이 민주당의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비판을 받는 것이 뭔가 좀 더 명분을 걸고 더 뭔가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지방선거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뭐 대한 명분 제시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또 않아 보이거든요. 네. 바로 이 점이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빨리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좀 큰 명분, 큰 대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하는 게 좋은데 지금 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이 박안주 의원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차적으로는 저는 뭐 대응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어쨌든 네. 제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최대한의 어떤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윤리특위 제소의 경우에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네. 실제 하느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명도 지금 뭐 지도부가 제명 결정했지만 또 의총 거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총에서 이제 제명 결정을 추인할 거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제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민주당이 나쁜 대응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그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의혹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처리 안 하냐, 지방선거 전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메시지를 이런 왜 이 이준석 대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우리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반성의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여성이 어떤 성적인 어떤 착취의 어떤 대상이 되고 그러한 어떤 이 성적인 어떤 비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비단 뭐 민주당 내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치권 전반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반성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메시지가 제가 볼 땐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남탓 얘기가 되고 서로 이제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혜처럼 활용돼 버리면 오히려 이 문제를 제가 볼 땐 정치권이 스스로 풀 수가 없구나. 이 이제 생각만 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큰 대의 명분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력이 국민들에게는 뭐 짧게는 뭐 당장은 뭐 손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일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 다 각자 열심히 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 국회의원이 성비위 사건 이렇게 덜컥 걸려가지고 제명 조치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 쏟아지면 아마 좀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방선거라는 건 결국 후보들이 나서서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당에 대한 평가도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들이 나갔을 때 제일 맥 빠지는 게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입니다.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속절없이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빨리 이 부분을 신속하게 추스려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 성상남 의혹 이거 민주당에서 역공으로 취하고 있는 거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역효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정치권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박지원 위원장이 그럼 이준석 대표 얘기 왜 하냐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일부 지금 공격하고 비난을 해요. 또 그런 흐름들이 일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종의 방어의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 해당하는 분들도 사실 이 현실 인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그냥 이제 단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끝이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동안 쌓여왔던 정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쌓아온 것에 대한 그것에 만회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박원순 시장 문제라든지 안희정 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감싸기 했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고 그거를 근거로 한 공격에 시달려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반격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는 과거처럼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원리 원칙대로 분명하게 끊고 간다. 네. 이 메시지를 당 전체가 낼 수 있어야 이 함정을 훨씬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내부에서 계속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거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오히려 이게 중도층에 역효과 주기 때문에 이 메시지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나 잣대가 절대적 기준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왜 우리만 공격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볼멘소리처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이나 이 기준은 올라와 있고 그럼요. 그럼 네. 정치권이 어느 쪽이든 간에 안 맞추면은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기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동안에 이제 장관 뭐 임명들을 계속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복윤 문체부 장관, 특히 이제 박복윤 문체부 장관은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부적격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렇죠. 장관이잖아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장관 임명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어요. 이거 네. 임명 강행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인사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금 난망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좀 왜 이렇게 오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네.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의 여론상으로도 틈새가 생겼다. 기회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네. 이유는 국민 여론이 계속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은 감행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 강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도 재송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여론이 아주 들끓을 시점에는 임명 강행에 대한 노출을 하거나 또는 강행하는 그런 이미지를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지금 성비위 관련해서 박한주 의원이 제명당하는 이런 사태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차라리 우리는 여론으로 볼 때 불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김성회 비서관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저는 자진 사퇴에 대한 권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지금 국민 여론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애 비서관이 다문화 비서관이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는 한동훈 후보자도 저는 임명을 강행하고 단행할 것이다.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임명에 대한 수순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조금 바꿀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죠.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장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단행을 한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준 표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 찬성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민주당이 자꾸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 해서 나머지 장관들 임명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원래 이제 수순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관측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기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쉽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고 또 이제 인사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실수 연발한 것만 이제 좀 이렇게 조명이 되는 바람에 네. 이게 이 뭐랄까요 동력 자체가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이제 꺾여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이 엑셀레이터를 한 번 더 밟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그동안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다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씩 임명하는 건데 결국 이제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두 명이거든요. 한동훈 후보자하고 정호영 후보자. 예.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임명 강행하는 건데 결국 정호영 후보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면 민주당이 그것을 인정하고 용인할 거냐의 문제인데 인정하고 용인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도 아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일 거예요. 그래서 두 명 다 낙마시켜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명 다 낙마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럼 다른 어떤 뭔가를 가지고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일 것인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 협상에 나름대로의 묘가 필요한 거고 다만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 만나가지고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나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 강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네네. 속풀 낼까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 대한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지금 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오늘 결국 자진 사퇴했고요. 뭐 과거에 이제 SNS에 올린 글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부적절한 해명 이게 좀 오히려 안 좋은 여론으로 갔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유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위로 2차례나 내부 감찰받고 징계성 처분까지 받았다. 예. 이런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되기도 했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다. 이것도 이제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여론에. 안 좋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불리한 이 법안 통과도 여론에 지방선거에 여론을 미칠 수 있고 네. 또 여기 이제 맞대응하는 것이 이 내각 인선 논란일 겁니다. 그만큼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 대통령 이 지지율과 관련되는 것은 이념, 필로소피, 그다음에는 팔러시, 정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플,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결국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애 비서관이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형식으로 해서 물러났죠.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인사 참사 예견됐어요. 왜 예견될 수밖에 없냐? 인사의 핵심이 그잖아요. 검찰. 네. 판사도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이유가 판사도 별 몸값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무조건 검사라 해야 된다. 검사라 해야 된다. 특정 대학의 특정 법학과를 나와서 검사라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정받는다. 그다음에 지인입니다. 대부분. 아니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말이야. 윤재순 지금 총무비서관도
검찰 재직 시절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아니 그 사람 문제 없어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 겪어봐서 아는 데와 실제 가족이나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검증했을 때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과신이다. 이 과신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삼과다. 삼과. 첫 번째는 과시. 네. 막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네. 과욕. 이거 우리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 마지막에 저는 과신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 검증할 때요. 저는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선 오늘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과신하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과신이 과신으로 끝나면 그것도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신이 과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찰 이 수사관 출신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때부터도 지금 내부 감찰에서 뭐 2차례 이게 성비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폐쇄적인 검찰 조직에서 내부 감찰 2차례 드러났다고 하면은 안 드러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뭐 이런 행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의심도 해요 저는. 네네. 그 일부 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승진할 때마다 승진할 네.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이제 평소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승진했지? 결국 위에서 믿는 사람이 끌어올려 주니까 그 승진하는 거 가능한 거 아니냐. 내부에서도 평가가 이랬다는 건데 결국 그게 뭐 모든 그 이분의 모든 뭐 있던 승진의 기회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이 결국 상급자에게 믿음을 받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받았던 것이고 그게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이제는 이걸 끊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정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심이 들어서 빨리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그 언론 어느 성향의 언론이든 막론하고 검사 출신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네. 로스쿨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가긴 너무 늦지 네. 않았어요? 최연장자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찝어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죠. 경기도지사 선거. 지금 박빙의 승부가 여야 간의 후보가 예상이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지금 여권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성이나 아니면 진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전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무대에 등장해서 쉽사리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또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도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변수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판세의 양자 대결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양자 대결입니다. 양김 대결이죠. 김동연, 김은혜. 그런데 네. 지금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등장하면서 지지율이 어떤 것은 그냥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자릿수도 있지만 두 자릿수도 있어요. 예. 그 이야기인즉슨 김은혜 후보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됐던 변수는 윤심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아니에요. 안심이냐? 안심도 아니죠. 안심 가지고 안심 못하게 생겼어요. 왜? 가로세로 변수 때문에.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수가 지금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데 저는 강용석 변수가 중요하고 강용석 후보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번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하면 누구로 단일화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해야 되고 토론회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기존의 단일화 절차 다 밟아야지 난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
그 수용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변수로 내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단일화 받아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이 제일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같은 보수 후보니까 강영석 후보의 표를 김은혜 후보가 다 흡수 가능한 거냐 단일화 하면은. 네.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 잃는 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스토리가 이상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그냥 단일화를 도속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자니 지금 김은혜 후보로서는 이 보수표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발상을 좀 역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게 강영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쟁점으로 가장 큰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김은혜 후보가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윤심이 실린 후보다 외에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감옥처럼 예.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철의 여인인데 그 철의 여인이 뭐냐라고 했을 땐 지금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네. 이 감옥부터 일단 깨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선거가 김동연 후보는 무슨 이 이재명 고문이 뒤에 있고 뭐 명심이 실렸고 이런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김동연은 김동연인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이 한계부터 깨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일화가 되는 것인지 무시하고 가는 것인지 이 전략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가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구도가 네.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거의 팽팽하다. 그렇죠. 네. 여론사 선거도 예. 사실 뭐 격차를 따지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강용석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하여튼 의문이 남는 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정치 아닐까 싶네요. 협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스타K 왜요? 이 시작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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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